동아시아 지역의 영토 분쟁은 국제 정치에서 복잡한 문제 중 하나입니다. 이 지역의 역사적, 지정학적 상황은 여러 국가 간의 영토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배경을 제공합니다. 특히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와 같은 주요 국가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영토 분쟁은 국가의 자존심과 직결되어 있으며 종종 국제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일본과 러시아 간의 쿠리열도 분쟁, 중국과 동남아시아 국가들 간의 남중국해 분쟁, 일본과 한국 간의 독도 분쟁 등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주목받는 영토 분쟁 중 일부입니다. 이러한 분쟁은 각국의 역사적, 전략적 이해관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때때로 국제사회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 있어서는 간도 지역의 상실이 중요한 이슈 중 하나입니다. 간도는 역사적으로 한국과 중국의 영향력이 교차하는 지역으로 한국 입장에서는 중국의 계략으로 러시아에 빼앗긴 영토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상실은 한국에게 있어서 국도의 영속성과 국가 정체성에 대한 중대한 문제이며 여의도의 4배에 달하는 면적이라는 사실은 그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킵니다. 러시아가 이 영토를 돌려주지 않는다는 현실은 한국에게 있어서는 미해결된 영토 문제로 남아있으며 이는 국제 정치와 외교에서 중요한 의제 중 하나입니다. 영토 분쟁은 단순히 지리적 영역에 대한 문제를 넘어서 국가의 주권, 역사적 정당성, 그리고 국제적 지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의 해결은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과제입니다. 결론적으로 동아시아의 영토 분쟁은 각국의 국가 이익, 역사적 배경, 그리고 국제 정치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반영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외교적 노력과 국제사회의 중재, 그리고 각국 간의 상호 이해와 타협이 필요합니다. 적군이라도 그 적군이 너무나 경외스러울 때는 그가 죽은 후에도 마치 신처럼 떠받드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나라 역사에서 이순신 장군이 그렇습니다. 일본의 해군 역사상 가장 유명한 전쟁 영웅으로 꼽히는 사토 데스타로라는 인물은 내가 가장 존경하는 장수는 이순신이다. 영국의 넬슨 제독의 명성이 아무리 높다지만 인격과 천재성에서 이순신에 필적할 수는 없다며 1926년 조선지방행정이라는 월간지에 절세의 명예장 이순신이라는 제목의 글을 썼습니다. 프랑스 에스파냐 연합 함대를 격파시킨 유럽 역사상 가장 유명한 제톱 넬슨보다도 이순신 장군이 더 뛰어나다고 평가한 것인데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이 땅에 살았다는 것 자체로 전설로 불렸던 이순신 장군을 너무나 존경한 몇몇 일본인들은 한때 주기적으로 통영의 충렬사를 찾아 그에게 예를 갖추고는 했는데요. 이러한 내용이 1977년 10월 일본에서 발행된 월간지 아시아 코론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순신 장군의 신화가 시작된 곳이 어디인지 아는 분이 많지 않은데 그곳이 바로 러시아에 빼앗긴 땅 녹둔도입니다. 때는 바야흐로 1587년 선조 20년 국토 최북단 국경섬 녹둔도는 추수기를 맞이해 여진족이 침입해 군민을 납치하고 말을 야탈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지역은 두만강에 가까웠기 때문에 토지가 비옥해 농사를 짓기에 출중한 환경을 갖추고 있었는데 1587년은 그 어느 해보다 풍년이 들었습니다. 이를 노린 여진족은 추수철을 맞아 기습적으로 침입했고 조선군 병사 10여 명이 전사하고 백성 160명이 여진족에게 끌려가게 됩니다. 그때 이 섬의 수비대장을 맡은 인물이 바로 이순신이었는데 뒤늦게 여진족의 침입 사실을 알게 된 그는 몇 안 되는 군사를 데리고 추격에 나서 적장 3명을 베고 백성 60여 명을 가까스로 구출했는데요. 그런데 당시 함경도 지역 군대 총사령관을 맡았던 이인은 이순신의 병력 증원 요청을 묵살한 죄를 피하고자 이순신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리고는 이순신을 잡아다 가두고는 조정의 징계 여부를 물었죠. 선조실록 21권에 따르면 선조 임금은 전쟁에서 패배한 사람과는 차이가 있다. 병사로 하여금 장영을 집행하게 한 다음 백의증군으로 공을 세우게 하라고 하명했는데요. 큰 벌을 받을 뻔했지만 선조 임금 덕분에 간신히 처벌을 면했고 이듬해 여진족 정벌에 큰 공을 세우면서 사면을 받게 되는데요. 당시 나이 43세 이순신의 생에 있어서 이 녹둔도 전투는 중요한 변곡점이 됐습니다. 이순신이라는 지휘관의 존재를 국가가 처음으로 인지하는 계기가 됐기 때문이죠. 지금이야 이순신을 모르는 사람이 없지만 1587년 당시 이순신은 변방의 하급 무관에 불과했습니다. 만약 선조 임금이 녹둔도 전투를 패배라고 규정했다면 임진왜란에서 귀신같은 전공을 세운 그의 존재는 없었을 겁니다. 위 일화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은 녹둔도는 명백한 조선의 땅이었다는 점입니다. 녹둔도가 처음 우리 역사서에 등장한 것은
세증실록으로 세증은 여진족의 약탈을 막기 위해 길이 1246척에 높이 6척의 녹둔 토성을 쌓고 목책을 둘렀습니다. 즉, 조선의 최북단 기지였죠. 현재로 따지면 함경북도 경층에 있는 작은 섬인데 전진기지였기 때문에 병사를 제외한 농민은 섬에 거주할 수 없었고 봄, 가을 충경 추수기에만 출입이 허가됐죠. 그런데 조선의 영토였던 녹둔도는 엎어다 러시아 땅으로 편입된 것일까요? 1860년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현재 러시아 땅으로 알고 있는 극동 지역의 연해주는 한때 발해의 영토였고 일제강점기에는 조국을 잃은 우리 조상들이 망명했던 곳이며 현재는 한반도와 국경을 맞댄 곳입니다. 녹둔도가 러시아 영토가 된 배경에는 청나라와 영국 간 아편전쟁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청나라는 제1차 아편전쟁에서 패배하면서 5개의 항구를 개항하게 됐는데 영국은 무역 확대를 요청하며 청나라를 더욱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청은 과도하다며 영국의 요청을 거절했고 결국 제2차 아편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때도 패배한 청은 영국과 텐진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 당시 러시아는 청과 영국의 텐진 조약을 중재해 주었고 그 대가로 청과 러시아 사이에 베이징 조약이 체결되죠. 이 조약으로 녹둔도를 포함한 연해주가 전부 러시아 영토로 편입됩니다. 이 기간 러시아가 청으로부터 가져간 영토가 100만 km에 달했는데 이는 한반도의 5배이자 러시아 전체 영토의 6%가 되는 광활한 땅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녹둔도가 포함되면서 하루아침에 러시아와 한반도는 국경을 접하게 되는데요. 당시 조선은 이 베이징 조약을 알지 못했고 녹둔도가 러시아 영토로 편입됐다는 사실도 알지 못했습니다. 무려 29년이 지난 후에야 고증활제가 이 사실을 알고 청나라에 항의했으나 소용없었습니다. 이미 상당한 자료가 조선의 영토임을 증명하고 있었지만 국력이 약해질 대로 약해진 조선의 주장은 번번이 무시되었죠. 심지어 1937년에는 스탈린 정부가 녹둔도에 거주 중이던 조선인들을 전부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시킨 후 이곳에 군사기지를 건설했고 이때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한 이들이 바로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에 흩어진 고려인입니다. 군사기지를 건설했지만 접근을 금지시킨 탓에 녹둔도는 풀만 무성한 땅으로 변해버렸죠. 사실 녹둔도가 조선의 땅이라는 것은 수없이 많은 지도와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섬이 대 섬이 아닌 탓에 조금씩 다르게 표시되어 있을 뿐이죠. 1861년에 제작된 대동여 지도는 해도로 그리고 있고 1754년에 제작한 비변사 지도는 이를 두만강 하구의 삼각주로 그리고 있습니다. 1759년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여지도는 녹둔도를 육지화한 모습으로 그렸는데 각 지도마다 섬으로 그리거나 삼각주로 그리거나 육지처럼 그려지는 방식이 달라진 것은 녹둔도의 독특한 지형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면 총수로 두만강이 범람하게 되면 여름에는 수로가 넘치면서 물에 잠기거나 습지가 됩니다. 수가 막혀버리면 섬처럼 보이고 장마철이 지나면 길이 보이기 때문에 육지에 붙은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녹둔도는 조선의 영토이기는 하지만 현재는 북한의 영토입니다. 그래서 지난 1984년 11월 북한과 소련은 국경 문제에 관한 회담을 열었지만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도 전해지지 않습니다. 한국 역시 1990년 주한러시아 공사에게 정부 차원에서 반환을 요구했으니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북한과 국경을 맞다른 탓에 이곳이 군사적 요충지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러시아는 피 한 방울 날 것 같지 않은 대통령이 이끌고 있어 반환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만 우리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빼앗긴 우리의 소중한 영토인 만큼 이 녹둔도에 대한 관심을 끌어내야 할 시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언젠가는 돌려받아야 할 한국의 마지막 땅 녹둔도가 한국쥐도 속으로 반환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한국 기업들이 러시아를 떠날까 전전긍긍해하던 푸틴이 현지에서 나타난 엄청난 한국 선호에 더욱 조바심을 내고 있어 화제입니다. 최근 푸틴은 이례적으로 한국을 직접 지목하며 불만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할 경우 관계가 파탄 날 것이라는 경고였죠. 실제로 무기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이런 옥박을 지른 것은 한국 무기의 유럽 수출 증가와는 별도로 또 다른 이유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만약에라도 관계가 나빠져 한국 기업들이 떠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미리 사태 악화를 막고자 선수를 친 것이란 설명입니다. 러시아에서 한국 제품의 인기는 오리온과 팔도의 최근 실적으로도 증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과 현대차의 특이한 움직임에도 현지 언론들이 큰 주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러시아에서 한국 관련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오리온의 3분기 매출은 전 세계 외신을 충격에 빠뜨린 바 있습니다. 모두가 몰락할 줄 알았던 러시아 사업에서 오히려 매출이 2배로 뛰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6월부터 러시아 트베리 신공장을 가동하면서 생산량이 늘어난 데다 전쟁으로 인해 장기간 보관이 용이한 초코파이 매출이 급증했던 것이 이유입니다. 이에 러시아 현지 3분기 매출은 624억 원으로 뛰었으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04%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8월까지 이미 1천억 원을 넘어서며 지난해 전체 매출을 뛰어넘었을 정도입니다. 이에 증권가에서는 향후에도 꾸준한 성장세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초코파이가 군수물자에 포함됐다는 의혹을 제기했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죠. 러시아인들이 초코파이와 팔도 도시락 컵라면을 워낙 좋아해 일부 예비군에게 개별적으로 배포됐을 뿐이라는 설명입니다. 오리온은 2000년대 초반 러시아 시장에 진출하면서 초코파이를 우선 소개한 바 있습니다. 차와 케이크를 즐겨 먹는 러시아인들의 식습관을 겨냥한 것이었죠. 초콜릿을 좋아하는 기호와도 맞아떨어져 엄청난 인기를 누리게 됐던 것입니다. 오리온이 현지인의 입맛에 맞게 다양한 초코파이를 선보인 것도 비결입니다. 러시아에서 생산 중인 초코파이 종류만 13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초코파이 가격을 크게 인상했음에도 인기는 식을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기존 러시아 2개 공장의 생산은 이미 포화 상태가 됐고 이번에 세 번째 공장 완공으로 향후 연간 10억 개 이상 생산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러시아 트베리 주지사는 오리온에 대한 협력을 다시 한번 다짐하기도 했습니다. 신규 공장 준공을 축하하며 절대 떠나지 말라는 당부를 했던 것입니다. 그는 오리온 공장을 위해 고속도로 진입로를 만드는 등 특급 혜택을 부여했던 인물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초기만 해도 현지에 진출한 국내 식품업계들의 걱정은 상당했습니다. 3월 초에 한국 등 48개국이 러시아 제재에 동참하자 러시아가 즉각 이들을 비호국으로 지정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팔도와 오리온은 중국의 시장을 뺏길까 크게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이 이미 짝퉁 초코파이를 갖춰놓고 러시아 시장 공략을 준비해 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팔도와 오리온의 매출은 전쟁에도 꿋꿋하게 올라서고 있습니다. 현지에 공장을 두며 내수 위주로 사업을 해 큰 타격을 입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러시아 루블화 환율 강세도 매출 신장에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월 말 30%까지 폭락했던 러시아 루블화는 우크라이나 침공 이전보다 더 높아져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많은 외국 기업들이 러시아를 떠나고 있지만 도시락 컵라면으로 유명한 팔도는 오히려 점유율 확대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최근 러시아에서 글로벌 식품 기업을 인수했던 것입니다. 스페인 기가바이트 푸드인데 팔도가 해외 법인을 인수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기가바이트 푸드는 소스류와 라면, 허브티 등을 제조 판매하는 업체로 세계 신개국에서 약 1조 8,500억 원의 매출을 올린 바 있습니다. 지난해 러시아 지역 매출은 360억 원 정도였고 이를 팔도에 넘긴 상황입니다. 인수대금은 1천만 달러, 140억 원로 매출액 대비 적절한 딜이었다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팔도는 기가바이트 푸드 인수를 통해 소스 쪽으로도 사업을 확장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락 컵라면 제품을 전면에 내세워 기가바이트 푸드의 유통망을 토대로 인근 8개국 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팔도는 지난해부터 282억 원을 들여 러시아라면 공장을 증설하고 있으며 이런 유통 경로를 통해 더욱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팔도의 해외 사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가입니다. 지난해 도시락 컵라면 등으로 약 3천억 원의 매출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1991년 러시아에 진출한 이래 도시락 브랜드를 60억 개 이상 판매했고 작년에도 4억 개 이상 팔았던 상황입니다. 이에 현지 용기면 시장 점유율은 60%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휴대하기 편한 사각 용기에 현지인 입맛에 맞춰 마요네즈를 사용한 것이 주요했죠. 러시아가 1998년 모라토리움을 선언했을 때도 철수를 하지 않고 판매를 계속해 현지인들로부터 의리 브랜드라는 이미지까지 얻고 있는 상태입니다. 맥도날드와 스타벅스 등 글로벌 기업이 철수한 자리는 러시아 현지 브랜드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다시 사업을 한다 해도 기존 점유율을 회복하기가 쉽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이는 팔도나 오리온이 현지 시장 공략을 멈추지 않고 있는 이유입니다. 이런 분위기는 삼성전자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러시아 현지 언론은 삼성전자가 러시아에서 인력을 확충하고 있다는 기사를 대서 특필한 바 있습니다. 최근 러시아 시장에서 철수한 스웨덴 가전업체 일렉트로룩스 출신의 영업직과 사업개발 관리 자급 대부분을 삼성이 영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업개발 관리 자급 대부분을 삼성이 영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해당 회사가 러시아에서 철수하며 모든 직원을 해고하자 삼성전자가 이를 그대로 흡수했다는 설명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러시아로의 제품 배송이 중단됐지만 향후 복귀를 염두에 두고 영업망을 계속 유지하기 위함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러시아에서 공개 채용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올 9월까지 낸 채용 공고는 약 2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신형 스마트폰 갤럭시 Z 플립 4 등을 홍보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3월부터 러시아행 선적이 멈춰선 상태라 점유율은 지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TV 시장 점유율이 40%에 달했지만 올해는 26% 이하로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는 스마트폰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에는 점유율 40%로 1위를 했지만 현재는 10% 미만으로 하락해 있습니다. 그 자리를 중국산이 메꾸고 있는데 샤오미, 리얼미 판매량이 2배 이상 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산에 대한 불만이 상당해 많은 이들이 병행 수입을 통해 삼성폰을 구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삼성폰을 어렵게 구한 러시아인들의 만족도는 상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삼성전자가 러시아에서 스마트폰 판매를 재개한다면 중국을 금방 압도해 시장 점유율이 빠르게 상승할 것이란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최근 LG가 러시아 공장 폐쇄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 또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H전자는 2006년 모스크바 인근 루자의 가전 공장을 구축한 바 있습니다. 8월부터는 해당 공장이 멈춰 다른 지역으로 떠나는 것 아니냐는 루머가 돌고 있지만 H전자는 이를 강하게 부인하며 현지 공장을 지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러시아는 동시다발적인 경제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러시아 은행 대부분이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 스위프트 결제망에서 차단됐고 러시아산 제품 대다수는 EU 수출도 금지돼 있습니다. 상대 신용평가 회사들은 러시아 신용등급을 대폭 낮췄으며 러시아 기업들은 세계 증시에서도 퇴출당하고 있는 실정이죠. 이에 수많은 해외 기업들이 러시아를 떠났지만 다시 돌아오려는 끈은 놓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포드는 지난달 러시아 합작회사 지분 49%를 매각한 바 있는데 상황이 바뀔 경우 5년 내 지분을 되살 수 있다는 옵션 조항을 넣기도 했습니다. 지난 4월 러시아 철수 계획을 밝힌 르노그룹 또한 현지 공장 지분을 6년 안에 다시 살 수 있다는 조건을 달며 러시아 정부와 모스크바시에 판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현대차그룹 또한 현재 러시아 시장을 쉽게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포드 등과는 달리 러시아에만 계열사 포함 18개 법인을 두고 있으며 현대차 러시아 생산법인의 총자산 가치는 2조 6천억 원 이상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러시아에서 철수하게 되면 이들 자산 가운데 상당 부분이 매몰 비용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현대차의 2021년 러시아 시장 점유율은 11%였고 기아는 13% 합산 점유율이 현지 브랜드라다 22%를 뛰어넘었을 정도입니다. 올 초만 해도 러시아에서 한 달 1만 7천 대 가량을 판매했는데 부품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 7월 14대를 끝으로 판매가 끊긴 상황입니다. 현대차는 2020년 말 GM의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공장을 인수한 이후 올해부터 가동을 준비해왔지만 이 또한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직원 1,500여 명에게 임금의 3분의 2 정도를 지급하면서 향후 공장 재개 시 기회를 노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해 러시아의 자동차 시장 규모는 157만 대로 한국과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놓칠 수 없는 시장이라 당분간 러시아 상황을 지켜보면서 플랜 B를 마련하고 있는데 체코, 카자흐스탄 등의 공장을 활용해 생산 공백을 메우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의선 회장이 체코 총리와 회담을 가진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체코 또한 420억 원 규모의 관용전 기차를 현대차에 발주하면서 환심을 사기도 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러시아 정부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미하일 총리를 카자흐스탄으로 보내 현대차 공장을 살리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기도 했습니다. 전쟁 이후 러시아 자동차 시장은 75%가 붕괴돼 있습니다. 현재 그 자리를 파고들고 있는 것은 중국 자동차들로 이 분기 러시아의 신차 수입 81%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1분기 28%에서 크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하지만 전쟁 이후 다시 기회를 잡을 곳으로 현대차그룹이 부각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러시아인들의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중국을 압도하기 때문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16개국을 대상으로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조사했는데 러시아인들의 한국에 대한 긍정평가는 무려 94.8%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한국인들이 푸틴을 욕하면서도 러시아 주민에 대해서는 반감이 크지 않은 것도 이 때문입니다.
하루빨리 전쟁이 종료돼 러시아인들이 한국산 제품을 마음껏 이용하게 되길 바랍니다. 이집트의 현대판 파라오 프로젝트. 행정 수도를 뿌리째 통째로 옮기는 초대형 사업을 중국에 맡겼다가 최근 난리가 나버렸습니다. 중국 건설사들이 도시 전체를 엉망으로 지어놓더니 심각한 하자가 생기자 보수공사도 해주지 않은 채 돈만 요구하고 있어 이집트 국가 전체가 파산 위기에 내몰렸습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제대로 화가 난 이집트가 중국과 계약을 모두 파기해버리더니 한국의 신행정 수도 전체를 맡기자 기적 같은 변화가 일어났는데요. 1억 명이 넘는 이집트인들은 한국에 열광하며 일제히 코리아, 코리아 늘 외치는 놀라운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도대체 한국이 이집트에서 얼마나 대단한 기적을 만들어낸 것인지. 세계 4대 문명이라 하면 황하 문명, 인더스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리고 이집트 문명이 있습니다. 페르시아 왕조에 정복당하면서 순수 이집트계 왕조와 문명이 억압되고 사라졌다가 알렉산더 대왕이 정복하면서 다시 부활시키고 알렉산더 대왕 사후 프톨레마이오스가 이어서 파라오라 칭하면서 로마 시대까지 이어집니다. 나일강 위주로 발달한 고대 이집트 문명은 당시 전 세계를 발칵 뒤집을 만큼 믿기지 않는 수준으로 앞서갔습니다. 4대 고대 문명 중에서 이집트 문명은 다른 문명들에 비해 여전히 미스터리한 눈으로 보는 이들이 많은 듯하며 이 때문에 관련된 서적이나 영화 등도 수없이 많습니다. 인류가 목격한 가장 번영한 문명인 이집트 문명은 역사상 가장 존경받고 신화적인 문화의 하나였습니다. 최근 이집트가 최고의 전성기였던 당시의 이집트로 다시 만들기 위해 초대형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신행정 수도보다 스케일이 훨씬 더 큽니다. 이집트 수도 카이로에서 동쪽으로 약 45km 떨어진 사막지대에 이집트가 대통령궁과 정부 부처는 물론 국회와 외교공관, 뉴욕 맨해튼에 맞먹는 초고층 건물들을 대규모 짓기로 하는 파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이집트의 새로운 수도 건설 현장을 본 이집트인은 언론에서 신행정 수도 규모가 어마어마하다는 보도는 자주 접했지만 실제로 보니 장관이다. 완공되면 이집트 전체에 큰 변화가 있을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집트의 신행정 수도 건설은 대도시 과밀화 부작용에서 탈피하려는 목적에서 시작됐습니다. 현재 이집트 인구 1억 명 가운데 2천만 명이 카이로에 삽니다. 얼핏 보면 한국과 큰 차이가 없는 과밀화 수준으로도 보입니다. 하지만 현지에서 직접 체감하는 부작용은 상상 이상입니다. 우선 도로, 상, 하수도, 공원 등 기본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이로 인한 교통체증, 대기오염, 주거시설 부족 등 부작용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기존 건물은 대부분의 보수를 엄두도 못 낼 정도로 낡았습니다. 거친 모래바람에 원래 색깔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누렇게 발해서 도시 전체 분위기도 우중충합니다. 이 와중에 주인 없이 카이로 거리를 돌아다니는 수많은 개들은 그야말로 공포 영화 속에 있는 듯한 느낌을 줄 정도입니다. 많은 주민들은 완전히 새로운 도시를 만들지 않으면 늙고 병든 카이로를 개선할 수 없다. 내일식 같은 신도시가 꼭 필요하다라고 입을 모읍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압둘 파타흐 시시 이집트 대통령은 2015년 NAC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그는 네이시 건설에 무려 450억 달러, 약 54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16년 재정 위기에 처한 이집트가 국제통화기금 IMF으로부터 3년간 120억 달러의 구제금융을 받기로 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쉽게 감당하기 어려운 엄청난 액수입니다. 현지 언론이 건국 이후 최대 국책사업이라고 보도하는 이유입니다. 자, 그런데 이집트는 처음 이 엄청난 규모의 사업을 중국에 몰아줬다가 난리가 나버렸습니다. 2016년 당시 중국이 이집트의 신행정 수도 건설 계획 22조 원 규모를 투자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이집트 일간 알아흐람이 4일 보도했습니다. 이번 계약서는 이집트 주택부와 투자부 장관이 사인했으며 중국 기업은 2단계에서 57 스퀘어 킬로미터 이상의 부지를 관리 개발할 것이라고 알아흐람은 전했습니다. 시진핑 습근평 중국 국가주석은 2016년 1월 이집트를 공식 방문해 150억 달러 규모의 투자 계약을 체결한 바 있는데요. 이후 중국 기업들이 이집트 신행정 수도 건물들과 인프라를 짓는 과정에서 수많은 결함이 발견됐고 일부 결함들은 건물을 통째로 부순 뒤 다시 지어야 하는 수준임에도 중국 건설사 측은 절대 배상해줄 수 없다며 공사를 그대로 강행해버렸습니다. 이에 제대로 뿔이 난 이집트는 결국 중국과 모든 계약을 전면 파기해버리고 한국의 모든 사업을 몰아주는 파격적인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집트는 중국과 계약을 전면 파기해버린 뒤 한국의 삼성, LG, 포스코,
두산, 엘에스 등의 이집트 신행정 수도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는 한국의 신행정 수도 내 21개의 주거지 25개의 전용지구의 인프라뿐만 아니라 뉴욕 맨해튼과 맞먹는 초고층 빌딩 수십 채, 에펠탑과 워싱턴 기념비와 유사한 높이의 고층 기념물들도 지을 계획입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집트가 한국에 맡길 기타 시설들로는 전시 컨벤션 센터, 의료지구, 정부청사 지구, 국제공항, 외국 대사관 지구 등이 있으며 여정부 부처, 외국 대사관이 있는 새로운 행정 융중심지로 만들겠다는 초대형 발표를 했으니 이집트의 새로운 수도의 제2의 한국이 세워지는 셈인데요. 현재 화면에 보이는 이 초대형 스크린은 한국의 삼성전자가 이집트 정부가 건설 중인 신행정 수도 내 국회의 사당에 대형 TV 더월을 설치한 모습입니다. 새 국회의 사당에 걸릴 더월의 크기는 가로가 약 4.9m, 세로가 약 2.8m로 더월은 마이크로 발광 다이오드, LED, 기술이 적용되며 이집트 현지 언론들로부터 극찬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이 이집트 신행정 수도의 빌딩, 인프라, 의료시설, 국제공항 건설뿐만 아니라 건물 내부의 모든 핵심 IT 장치들까지 모두 한국이 짓게 된 것입니다. 대형 스크린뿐만 아니라 신행정 수도에 들어설 주택과 정부청사의 시스템 에어컨과 스마트 TV 등도 모두 한국의 삼성전자가 공급할 예정입니다. 한국 덕분에 이집트의 신행정 수도가 완전히 새로운 미래형 도시로 거듭나게 됐다라며 기뻐했는데요. 삼성뿐만이 아닙니다. 신도시를 한국에 전부 맡긴 데 이어 신도시에서 다른 도시들을 잇는 지하철용 전동차도 한국에 모두 맡기기로 하는 파격적인 결단을 내렸습니다. 현대로템은 이집트 교통부 사라 터널청 NET과 24일 현지 시간 이집트 수도 카이로 지하철 3호선형 전동차 공급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집트 국영철도 산업회사가 한국에 수주를 몰아준 것인데요. 현대로템은 계약에 따라 2028년까지 카이로 지하철에 사용될 신형 전동차 320량, 2호선 56량, 3호선 264량을 공급하게 됩니다. 카이로는 최고 기온 영상 50도를 넘나들지만 기존의 중국이 이집트에 공급한 지하철은 에어컨조차 탑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움직일 때마다 삐그덕 소리가 나는 것은 당연하고 한 달에 한 번 고장은 허다했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한국의 현대로템이 우리 이집트에 공급할 신형 전동차에는 에어컨은 물론이고 고온에도 견딜 수 있도록 현지화된 최신 부품이 들어간다. 심지어 8년 동안 유지보수도 해준다고 약속했다. 극찬했습니다. 공급 후 단 1년도 채 되지 않아 고장났음에도 나몰라라 하는 중국과 완전히 다른 모습에 이집트 현지 언론들은 놀라워했는데요. 현대로템은 이집트에서뿐만 아니라 까다롭기로 유명한 미국에서도 극찬받고 있습니다. 앤 허젠버그 덴버 미국 교통운영국 사장은 지난 30여 년간 6개의 북미 철도 차량 사업을 경험했는데 납기를 준수한 회사는 현대로템이 처음이라며 차량의 실내 외관은 물론 품질에 대해서도 만족스럽다라고 말했습니다. 고금리 이자로 매달 수천억 원씩 이집트로부터 갈취해가는 중국. 이자만 받아먹고 1년도 채 되지 않아 중국 건설사가 지은 빌딩과 인프라에 결함이 생겨도 보수공사조차 해주지 않고 있는 중국 때문이 이집트는 국가 파산 위기를 맞이했는데 중국과의 계약을 모두 파기해버리고 한국에 몰아주는 파격적인 결단을 내린 덕분에 최근 이집트에서 기적 같은 변화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결국 이집트는 기존에 계획했던 신행정 수도의 전체 설계를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원래 신행정 수도 설계조차 중국의 신도시를 롤모델로 삼아 만들었는데 이제는 한국형 신도시로 설계를 완전히 바꾸겠다는 파격 발표를 했습니다. 이집트는 최근 한국과 한국-이집트 공공행정협력 포럼을 열고 이와 관련 적극 논의한 결과 한국의 세종시를 표준 모델로 지정하고 한국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세종시에 적용한 한국의 IoT 기술, 도로 인프라 기술, 블록체인 기술, 자율주행 기술, 통합 애플리케이션 관리 기술 등 한국의 기술들을 이집트 신행정 수도에 그대로 적용시켜달라는 것입니다. 이집트의 파격 발표 행진은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무려 3조 원 규모의 원전마저 이집트는 일본과 중국, 프랑스 등을 모두 거절한 뒤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총 사업비가 40조 원에 육박하는데요. 원전 사기와 관련된 80여 개 건물과 구조물 건설을 모두 한국이 독차지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집트 신행정 수도의 빌딩과 도로, 공항, 의료기관, IoT, 가전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살아 숨쉬게 만드는 에너지조차 한국산 원전을 통해 공급됩니다. 심지어 이집트의 국방력도 한국산으로 도배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집트 피라미드 상공에서
한국산 T-50 블랙이글스 8대가 고난도 다이아몬드 대형 비행을 선보였습니다. 이집트가 한국산 경공격기 FA-50을 대규모 사들일 것으로 알려졌고, 이후 한국산 스텔스기인 KF-21도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집트에 제2의 한국이 세워졌다고 외신들이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최근 한국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바로 KF-21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의 기술 탈취 시도 때문인데요. 말이 공동개발국이지 이들은 기술적으로 기여한 바도 없고, 그렇다고 개발비를 제때 입금하지도 않는 상황. 이런 와중에 어이없게도 기술의 지적 재산권을 요구하는 재협상을 타진해왔다는 소식이 들려온 것입니다. 대체 인도네시아와 한국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미국에서는 희한한 일이 벌어졌었죠. F-35 전투기가 실종된 것이었는데요. 비행 중 문제가 생겨 조종사는 비상 탈출했으나 F-35는 파일럿도 없는 채로 스텔스 상태의 오토 파일럿 모드로 계속해서 날아가 버렸던 것입니다. 비공개 비행 중이었고 F-35의 성능을 대내외적으로 자신하고 있었던 미국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이 사건이 F-35의 판매고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었던 데다가 만에 하나 이걸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적국이 손에 넣게 되면 골치 아픈 일이었기 때문이죠. 이에 미국은 소문이 나기 전에 길을 쓰고 F-35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F-35의 성능이 실제로도 너무 좋았다는 것입니다. 스텔스 상태의 F-35를 찾아내는 것은 미국한테도 쉬운 일이 아니었고, 결국 F-35를 운용하던 찰스턴 기지는 항복 선언을 하고 SNS를 통해 F-35 실종 소식을 알렸습니다. 소재와 정보를 알고 있다면 찰스턴 기지로 알려달라는 메시지를 남기면서 이번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이죠. 수많은 제보가 들어왔고 결국 지역 당국과 협력해 찰스턴 기지 북동쪽으로 약 2시간 떨어진 일리엄스버그 카운티에서 그 잔해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비슷한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죠. 과거 남중국해에 빠진 F-35C 전투기가 바로 그러한 경우입니다. 남중국해에서 훈련 중이었던 F-35C는 칼빈슨함 갑판에 추락한 뒤 바다에 빠지는 큰 사고를 겪게 되는데요. 다행히 조종사는 긴급 탈출에 성공했지만 이 사고로 갑판에 작업 중인 해군 6명이 다치는 등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바다에 빠진 F-35C 전투기였죠. 한 대에 1억 달러, 한화로 1197억 원 수준에 달하는 이 전투기를 회수해야 하는 과제가 미 해군에게 주어진 것인데요. 만약 이걸 중국이 가져가기라도 한다면 이를 해체해 미국의 기술을 확보할 수도 있는 상황. 당연히 중국과 대립 중인 미국으로서는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문제는 이를 찾는 방법이 마땅하지 않다는 점이었죠. 추락 지점의 수심에 따라 다르겠지만 중국의 감시를 피해 미국이 먼저 F-35를 발견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될 것이라는 미국 관계자의 인터뷰도 나올 만큼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다행히 미국은 침몰 지점을 먼저 파악하는 데 성공했고 노르웨이 민간 인양선의 도움으로 F-35C 인양에 성공했습니다. 미국은 폭파시키거나 더 가라앉혀 수압으로 아예 잔해조차 남기지 않는 방법 등으로 F-35를 없애버릴 수도 있었지만 굳이 비싼 돈을 들여 온전하게 회수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심지어 F-35는 최고급의 보안 기술이 적용되어 있어서 조종사가 사출된 순간에 유출되었을 때 곤란할 법한 정보를 자동으로 전부 삭제했음에도 말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미국이 쓸데없이 돈 낭비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는 방산 보안이라는 차원에서 중요한 행동입니다. 최근 들어 방산 기술을 탈취하려는 시도가 빈번하고 이를 이용해 큰 이득을 챙기는 국가 혹은 기업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다름 아닌 중국이 그 좋은 예죠. 특히 F-35같이 국가 안보에 직결될 수 있는 초음속 스텔스 전투기의 기술은 만에 하나라도 유출될 경우 심각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혹시나 훔쳐가는 걸 막기 위해 미국은 파괴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온전한 동체 회수를 선택한 것입니다. 사실 미국만이 아니라 각국에서 기술 보호를 위해 여러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는 한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K방산으로 전 세계적인 명성을 떨친 대한민국이지만 애석하게도 이러한 기술 보안에 있어서는 아직 높은 수준이라고 보기 어려운데요. 특히 KF-21을 둘러싼 기술 유출 대책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아쉬운 모습입니다. 한국이 워낙에 급속도로 방산 기술을 발전시켰다 보니 해외 판매가 가능할 때에나 문제가 되는 보안 기술력에 대해서는 이제야 연구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약점을 이용하려는 나라가 있었으니 다른 나라도 아니고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입니다.
인도네시아와 한국은 KF-21의 공동 개발 계약을 했고, 여기서 인도네시아는 분담금을 지불하기로 한국과 약속을 했습니다. 하지만 KF-21 개발이 순조롭게 완료되고 운전을 통한 실전 데이터까지 확보된 지금 시점까지 인니는 분담금 지불을 미루며 한국 뒤통수를 때리고 있는데요. 한국은 무려 29차례에 걸쳐 인도네시아에게 분담금 지불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인도네시아는 지불에 대해 그 어떤 해답도 내놓지 않았고,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도 말로는 분담금 처리에 대해 동의하며 이에 대해 국가 수반 입장에서 성실히 지불할 것을 약속했었는데요. 그러나 실제로 돈이 날짜에 맞춰 입금된 적은 없었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인도네시아는 기술 이전에만 목을 메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낯짝인지 몰라도 이번 기회에 한국에게서 기술력을 뜯어낼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죠. 인도네시아는 잊을만하면 KF-21 기술 이전에 대해 약속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어리둥절할 따름입니다. 그런 약속을 한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미국조차 그토록 조심스러워하는 것이 기술 유출이고, 한국 역시 미국 무기를 구매해 사용해오면서 그 사실을 뼈저리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제대로 된 신뢰 관계도 없는 인도네시아에게 기술을 내어주겠다고 약속을 했을 턱이 없죠. 인니의 전략은 간단합니다. 한국이 그런 약속을 했는지 어땠는지는 미뤄두고, 아무튼 한국이 약속을 어겼다고 목소리를 높이면 그런 여론이 형성될 것이라는 식입니다. 이런 전략에는 인니 언론은 물론이고 국방부 고위 담당자들 역시 동참하고 있습니다. 무함마드 헤린드라 인도네시아 국방차관은 인터뷰를 통해 KF-21의 가치는 분명 있다고 말하며 프로젝트에 참가하는 인도네시아 연구자 수를 100명 이상으로 늘릴 것을 요구했습니다. 인도네시아인이 프로젝트 기여자 목록에 일정 이상 들어갈 것을 요구한 셈인데요. 뻔뻔하다고 말하기도 입이 아픈 지경입니다. 가장 결정적으로 올해 10월 4일에 열린 인도네시아 한국 전투기 조달 회의에서 인도네시아의 진위를 알 수 있었습니다. 연체 분담금 문제에 대해 재협상이 필요하다면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전투기 프로젝트를 위한 기술 이전 참여에 대해 언급했는데요. 몰도코 인도네시아 대통령 비서실장은 회의를 통해 재무부가 연체 분담금에 대해 허락을 해야 한다고 말하며 가장 중요한 의무에 대해서는 변명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연구 개발에 한국이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만약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분담금 이행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며 인도네시아가 노리는 것이 KF-21의 기술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드러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인도네시아의 배짱 외교에 휘둘릴 수 있는 상황. 이에 한국은 인내심이 바닥이 나버렸습니다. 인도네시아가 개발 분담금 9,911억 원을 미납 중인 현 사태의 해결을 위해서 사업 전반에 대한 원점 재검토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엄동환 방위사업청장은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서 KF-21 사업을 정상적으로 종료하기 위해선 분담금이 납부가 돼야 한다. 10월 말까지 2023터부터 25년 3년 기간 동안 믿을 수 있고 실제 실행 가능한 계획을 제출하지 않으면 사업 전반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습니다. 덧붙여 엄 청장은 인니가 앞뒤가 맞지 않는 행태를 보이고 있어 우회적으로 지적했다며 국가 간 계약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죠. 인니 입장에서는 배짱을 부리다가 죽도 밥도 안 되게 생긴 상황입니다. 한국이 인니의 사업 배제를 결심하면 이들이 항의할 수 있는 명분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동안 지불한 한 움큼의 분담금 따윈 한국은 인니랑 달리 하루아침에도 뱉어낼 수 있죠. 더욱이 한국에게는 이제 인니가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원래라면 최초 양산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아무리 열받아도 인니의 역할이 필요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인니가 아니라도 KF-21을 사줄 만한 국가가 여럿 나타났죠. 폴란드는 블락 2단계에서 합류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고 사우디는 물밑에서 관심을 드러냈던 바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UAE가 그냥 대놓고 한국을 찾아 사업 합류를 제안했습니다. 구매력을 의심할 필요도 없거니와 한국과의 관계도 우호적인 이들의 접근을 거부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기술 이전만 받고 KF-21에서 손을 빼려고 했던 인도네시아의 계획은 어그러졌습니다. 지금의 위치에서 콩고물이라도 받아 먹으려면 인도네시아는 KF-21 분담금이라도 내야 하는 처지가 된 것이죠. 이런 상황이 되자 인니 권력자들 사이에서는 KF-21 때문에 분파가 갈라지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에게서 KF-21을 받아오는 것이 하나의 업적이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소문에 의하면
KF-21 제협상건을 논의하기 위해 한국을 찾았던 인도네시아 국방장관이 한국 방사청장에게 자신의 대선 플랜을 떠벌렸다고 합니다. 의도는 명확하죠. 지금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고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KF-21 문제를 해결해주겠다는 것입니다. 내지는 앞으로 자기가 KF-21 프로젝트의 수장인이 알아서 잘하라는 의미였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인리는 아직까지도 자신들이 갑인 줄 알고 있는데요. 이쯤 되면 한국이 다른 나라와 협력을 결정하고 인리를 벌였을 때 어떤 표정을 지을지가 몹시 궁금해지기까지 합니다. 어느새 방산 기술을 발전시켜 수많은 나라의 러브콜을 한몸에 받는 한국. 인리는 이런 흐름을 미처 받아들이지 못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사고방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한국은 앞으로 나아가고 있죠. 하지만 언제 이런 불량 고객이 꼬일지 알 수 없는 만큼 한국은 언제나 기술 보안에 유념해야만 할 것입니다.